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딩 관리소장과 의사,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딸의 결혼을 축복받기 위해 찾아간 서울의 가장 높은 곳, 한남동 펜트하우스. 그곳에서 제 가족이 마주한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닌 얼음장처럼 차가운 멸시였습니다. 제 직업이 빌딩 관리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딸의 사랑은 무참히 짓밟혔고 한 가족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이 지난 10년간 살아온 그 화려한 성의 주인이 바로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을 돈과 지위로 판단하는 오만한 자들에게 이제부터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가르쳐 주려 합니다. 과연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짓의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하늘과 가장 맞닿은 곳, 한남동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이곳이 우리 가족이 속한 세상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화려함은 오히려 서늘한 위압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딸 소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상견례였지만 분위기는 처음부터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외아들 최우진의 아버지, 국내굴지의 의료재단 이사장인 최민준 원장과 그의 아내 김서연 여사는 마치 진귀한 예술품을 감정하듯 우리 가족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람을 향한 온기 대신 차가운 계산만이 담겨 있었지요. 길고 어색한 침묵 끝에 최민준 원장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저를 향해 고개를 까딱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강민 선생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 질문에는 예의를 가장한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 딸 소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들인 최우진이 다급하게 대화를 가로챘습니다. 아마 소희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겠지요. 아버님은 빌딩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관리소장? 최민준 원장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경멸감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들어서는 안 될 불결한 단어를 들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내 김서연 여사는 애써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가면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아내 정은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내 한자리에서 벌써 20년 넘게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굳이 변명하거나 부연하지 않았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제 삶은 단정하게 차려입은 정장 아래 감춰진 거친 손과 검게 그을린 얼굴이 묵묵히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서연 여사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전직 방송인 출신인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보석과 의상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최민준 원장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제 딸 소희에게로 향했습니다. 26의 소희는 간호사복 대신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들의 싸늘한 반응에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희는 대학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 정은이 딸을 변호하듯 말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의 아내는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간호사, 좋은 직업이죠? 김서연 여사가 겉으로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가시를 알아차리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대생인 아들 최우진이 참다 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소희 씨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최민준 원장의 표정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다시 한번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우리 집안은 의료인 가문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의사 집안이고 저 역시 의료 재단을 이끌고 있지요.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 하고 계시는군요. 김서연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 끼어들었습니다. 우진 아버지는 너무 겸손하세요. 서울 시내 대형 병원 여러 곳을 소유하고 계시거든요. 의료진만 해도 수백 명이 넘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란 듯이 과시하는 태도였지요. 대단하시네요. 제 반응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최민준 원장이 본격적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진이가 소희 양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지만, 무슨 고민이신지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집안의 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김서연 여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양쪽 가문의 결합이기도 하고요. 딸 소희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아내 정은이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서로 좋아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물론 사랑도 중요하죠. 하지만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민준 원장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회적 지위도 그렇고 너무 차이가 나면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그 평온함 속에 무언가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어떤 문제 말씀이신지요? 생활 수준이 다르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요. 우리 우진이는 나중에 이 의료 재단을 물려받을 아이입니다. 그에 걸맞은 배우자가 필요한 거죠. 최우진이 불편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지만 최민준 원장이 아들을 제지했습니다.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저희 딸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최민준 원장이 결국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딩 관리소장과 의사, 간호사와 의료재단 후계자,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간 응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아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 아내의 떨리는 손, 그 모든 것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말씀이신지요? 저희는 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 선언에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더 이상 패 끼치지 않겠다는 말과 함께 정중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펜트하우스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돌아본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그들은 이미 우리를 잊은 듯 안도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요. 펜트하우스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묵묵히 운전대를 잡았고 아내 정은은 뒷좌석에서 딸 소희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희의 흐느낌만이 간간히 정적을 깨뜨렸지요. 화려했던 한남동의 불빛이 멀어지고 익숙한 동네로 접어들자 그 초라함이 오늘따라 유독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나서도 한동안 아무도 내릴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에게 집은 편안한 안식처가 아닌 서글픈 현실을 확인시켜주는 공간일 뿐이었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을 때 마침내 소희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저 때문에. 딸의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무엇이 죄송하다는 걸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 죄는 아닐진데 소희는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양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뭐가 죄송해? 우리 딸은 아무 잘못 없어. 제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만든 그 오만한 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빠 직업 때문에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소희야. 저는 단호하게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어.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거냐? 아니에요, 아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됐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을 돈과 지위로 판단하는 그 사람들의 천박한 마음에 있는 거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아내와 딸은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그 안에 가득한 서류 뭉치들을 거실 탁자 위에 쏟아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서류의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아내 정은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뭐예요? 당신과 소희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었어. 소희가 무심코 서류 한 장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빠, 이 주소 오늘 갔던 그 펜트하우스 주소예요. 그래. 그 건물이 아빠 거다. 네? 아내와 딸은 동시에 외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오늘 너희를 무시했던 그 최민준 원장 가족이
지난 10년 동안 아빠한테 월세를 내고 산 거야. 제 말에 두 사람은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저는 30년 전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다가 외환 위기를 직감하고 퇴직금과 모아둔 돈 전부를 부동산에 투자했던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저를 미쳤다고 했지만 제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폭락한 부동산을 헐값에 사들였고 그중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녀온 한남동의 그 건물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아내 정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 당신과 소희만큼은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길 바랐어. 그래서 관리소장 일도 계속했던 거고. 저는 서류 더미 속에서 전화번호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이강민 회장님. 김 변호사 잘 지냈나? 부탁할 게 하나 있어서. 저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 당장 계약 해지 통보하게. 한 달 안에 집을 비우라고 전해. 이유는 주인이 직접 사용해야겠다고 말이야. 전화를 끊다 아내와 딸은 경악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들에게 진짜 품격이 무엇인지,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똑똑히 가르쳐줄 때가 됐어. 제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관리소장 유니폼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제 일상은 어제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찰을 돌고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고 동료들과 소소한 농담을 나누는 평범한 하루였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화려한 성, 그 견고해 보이던 성벽에 첫 번째 균열을 내기 위한 망치를 저는 이미 들어 올렸습니다. 오후가 되자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희미한 웃음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방금 전 한남동 펜트하우스에 내용 증명을 전달하고 오는 길입니다. 수고했네. 그쪽 반응은 어떻던가?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처음에는 법무법인에서 나왔다는 말에 최민준 원장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니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표정으로 서류를 봤더군요. 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 오만한 남자의 얼굴을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칠 일이 무엇인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채 세상을 발 아래 둔 듯한 그 표정을 말입니다. 그런데 서류를 펼쳐들고 임대인, 즉 건물주의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최민준 원장의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몇 번이고 서류를 다시 확인하더군요. 이강민이라는 세 글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김 변호사의 보고는 계속되었습니다. 최민준 원장은 처음에는 서류가 위조되었다며 소리를 지르다가 법무법인의 직인이 찍힌 것을 확인하고는 말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의 아내 김서연 여사는 옆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며 당장 당신네 대표를 바꾸라고 고함을 치다가 남편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고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가장 볼만했던 것은 그 후의 반응이었습니다. 최민준 원장이 곧바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고압적인 목소리로 이게 무슨 장난이냐고 윽박지르더군요. 그래서 저는 차분하게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건물의 소유주가 이강민 회장님이 맞으며 지난 10년간 월세 또한 회장님께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다는 사실을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들려온 최민준 원장의 목소리는 이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당혹과 혼란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뭔가 착오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횡설수설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끊기 직전에 그러더군요. 그분이 정말 빌딩 관리소장이 맞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제 직업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들의 세상에서는 빌딩 관리소장이 한남동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소유한다는 것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테니까요. 아마 지금쯤 자신들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내 뒷조사를 하고 있겠지. 그리고 곧 알게 될 거야.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편협한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를. 이미 파악이 끝난 듯합니다. 방금 전 다시 전화가 와서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든 회장님을 만나 뵙고 사죄하고 싶다고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더군요. 만날 필요 없네. 그냥 법대로 처리하게. 한 달의 유예 기간, 그 이상은 없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늘은 어제와 같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에서 살던 그들은 이제 땅으로 곤두박질 칠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진리를 그들의 뼛속 깊이 새겨주기 위한 혹독한 가르침의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다음 행동을 기다릴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곧 제 앞에 나타나겠지요. 그때 저는 그들에게 진짜 품격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묻게 될 것입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제가 일하는 빌딩 관리소 앞으로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최민준 원장과 그의 아내 김서연 여사 그리고 아들 최우진이었습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보았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초조함과 당혹감이 역력한 얼굴들이었지요. 그들은 허름한 관리소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옷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동료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게 묻더군요. 소장님, 아시는 분들입니까? 행색을 보니 보통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앞에 선 최민준 원장은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작업복 차림을 애써 외면하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선생님, 아니 회장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진심 없는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사과는 제 인격이 아닌 제가 가진 건물을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서연 여사 역시 화려한 장신구를 한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정말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대단한 분. 그 단어가 제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빌딩 관리소장 이강민은 하찮은 사람이었고 한남동 건물주 이강민은 대단한 분이 되는 것입니까? 그들의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고 천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침묵이 길어지자 최민준 원장은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회장님, 지난 10년간의 월세에 더해 위자료까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금액을 말씀만 하십시오. 제발 집에서만큼은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저희 체면이. 결국 그의 입에서 체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자신의 사회적 지위뿐이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 원장님. 네. 회장님. 원장님께 품격이란 무엇입니까? 네. 제 뜬금없는 질문에 최민준 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칠 전 원장님 댁에서 제게 집안의 격을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원장님이 생각하는 품격 혹은 격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비싼 옷입니까? 아니면 높은 직위? 그것도 아니면 한남동 펜트하우스 같은 비싼 집입니까? 제 질문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었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옆에 서 있던 아들 최우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소희 씨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대신해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아들의 눈물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역시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견고한 성벽 안에서 안주했던 나약한 청년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놓지 않는 용기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일어나게. 자네가 무릎 꿇을 일이 아니야. 저는 최민준 원장과 김서연 여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의 사과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군요. 회장님. 제 딸이 흘린 눈물의 가치는 당신들이 가진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당신들의 그 오만한 태도는 돈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지요. 한 달의 시간, 그것이 제가 당신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입니다. 저는 그들을 뒤로하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 서류를 들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과 나눌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보던 세 사람은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값비싼 향수 냄새와 깊은 허탈감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첫 번째 가르침이 끝났을 뿐이라고. 그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할 것들은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최민준 원장 가족에게 그들의 집은 더 이상 하늘과 가장 가까운 성공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성체처럼 느껴졌지요. 값비싼 가구와 예술품으로 채워진 넓은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김서현 여사가 마침내 침묵을 깨고 남편에게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그깟 관리소장 하나 제대로 파악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요? 뭐? 내 탓이라고? 당신은 뭐 했어? 옆에서 같이 격을 운운하며 사람을 무시한 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그래도 당신이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았어야죠. 이제 어떡할 거예요? 한 달 뒤에 우리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고요? 온 사교계에 소문이라도 나면 전 더는 얼굴 들고 못 다녀요. 그들의 대화 어디에도 진정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오직 잃어버릴 체면과 무너질 지위에 대한 두려움뿐이었지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들 최우진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그분들께 무슨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최민준 원장이 아들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끄럽다. 내가 뭘 안다고 나서. 결국 내가 그런 집안 여자애를 만나서 생긴 일이지 않느냐. 그런 집안이요? 아버지가 말하는 그런 집안의 가장이 지금 아버지가 사시는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한 적 있나요? 그저 우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무릎 꿇는 신용만 했을 뿐이지 소희 씨와 그 가족분들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최우진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돈과 지위라는 이름 아래 견고하게 유지되던 가족이라는 허울은 처참하게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딸 소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전해주자 소희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지요. 아빠, 이제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고 확실히 알았어요. 그 사람은 저를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그들이 만들어준 격이라는 성벽 안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죠. 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깊은 실망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보다 아빠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나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 제 옆에 있어 주지 못한 그 사람이 이제는 원망스럽지도 않아요. 딸의 단단한 눈빛을 보며 저는 제 결심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보이지 않는 소문이 그들 주변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한남동 최고층 펜트하우스가 매물로 나왔다는 이야기, 최민준 원장 집안에 큰 우환이 생겼다는 이야기들이 부풀려져 그들의 사교계를 떠돌았습니다. 김서연 여사의 휴대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걱정을 가장한 채 가십거리를 캐내려는 친구들의 전화였지요.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체면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오히려 그녀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최민준 원장 측에서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군요. 아마 아는 법조인들을 총동원한 모양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러라고 하게. 법은 우리 편이니까. 그리고 정의도. 수화기 너머의 김 변호사도 제 뜻을 알아차린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가진 인맥과 법 기술이 진실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한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의 평범한 골목길을 내다보았습니다. 저 아래 평범한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웃으며 살아가는 저 풍경 속에 진짜 품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최민준 원장 가족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돈과 권력이라는 성벽이 얼마나 허약한 모래성이었는지를, 그리고 진짜 세상은 그 성벽 밖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흘렀고 결국 우리는 법정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최민준 원장은 국내 최고의 로펌을 선임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는 그의 모습은 다시 예전의 오만함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고 노련한 변호인단을 대동한 그의 눈빛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저를 탐욕스러운 건물주로 몰아갈 작정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살아온 임차인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부당하게 내쫓으려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현란한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이번 계약 해지가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지난 10년간 단 한 번의 연체 없이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온 모범적인 임차인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단지 자신의 아들과 딸의 관계가 틀어졌다는 지극히 사적인 이유를 들어 피고의 주거 안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권리 남용에 해당합니다. 최민준 원장 측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저를 갑질하는 졸부로 만들어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돌리려는 것이었지요. 최민준 원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제 변호를 맡은 김 변호사와 마주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서 불도저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 맡은 사건은 결코 놓치는 법이 없었지요. 김 변호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차분한 목소리로 반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상대 측 변호인께서는 지금 감정에 호소하고 계시지만 이 사건의 본질은 매우 간단합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를 향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여기 원고와 피고가 10년 전 최초로 작성했던 임대차 계약서 원본이 있습니다. 계약서 제7조 2항을 보시겠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할 시 별도의 사유 없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조항은 양측의 합의하에 명시된 내용이며 피고 최민준 원장 역시 이 조항을 인지하고 서명했습니다. 법정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계약 만료일로부터 정확히 30일 전에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 증명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나 계약 내용으로나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상대 측이 주장하는 권리 남용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최민준 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상대 측은 원고가 사적인 감정으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적인 감정을 유발한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한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주고 한 젊은이의 순수한 사랑을 짓밟은 사람이 과연 누구입니까? 김 변호사의 마지막 말은 법정을 넘어 최민준 원장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과도 같았습니다. 최민준 원장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재판장의 표정도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법의 저울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진실과 정의의 무게만을 재는 법입니다. 첫 재판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최민준 원장의 어깨는 들어올 때와는 달리 무겁게 축 처져 있었습니다. 그는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신이 믿었던 법이라는 방패가 실은 자신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말없이 법원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심판의 시간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를 향할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첫 재판 이후 최민준 원장 가족을 둘러싼 견고해 보였던 성벽은 눈에 띄게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의 패배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의료계와 그들이 속한 상류층 사회의 한남동 펜트하우스에서 쫓겨나게 된 의사 집안이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최민준 원장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명성과 체면은 하루아침에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병원의 이사회에서는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공공연하게 제기되었고 환자들 사이에서도 좋지 않은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외부의 시선이 이제는 그를 옥죄는 차가운 쇠사슬이 된 것입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김서현 여사는 매일같이 남편을 원망했고 부부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격렬해졌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조금만 더 신중했어도 이런 망신은 당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야. 당신은 뭐 달랐어? 그깟 관리소장이라고 무시하기는 마찬가지였잖아.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만이 오가는 전쟁터가 되었지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아들 최우진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나약함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비극을 방관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소희를 만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최우진은 소희가 일하는 병원 앞에서 하염없이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퇴근하는 소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소희 씨. 그의 목소리에 소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예전의 따뜻함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벽만이 느껴질 뿐이었지요. 무슨 일이죠?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발. 두 사람은 병원 근처의 한적한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았습니다. 최우진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고 비겁했어요.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소희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사과를 들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 씨. 네. 이제 와서 그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이 저와 우리 아버지를 모욕할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지 않았죠. 당신 역시 그 성벽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아닙니다. 난 정말 당신을 사랑했어요. 사랑이요? 소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세상이 모두 등을 돌려도 마지막까지 내 손을 잡아주는 거라고요.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제 와서 사랑을 말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 가족과 나에 대한 또 다른 모욕일 뿐이니까. 소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요. 이제라도 그걸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부디 잘 지내세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소희의 단호한 뒷모습을 보며 최우진은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돈이나 명예가 아닌 진실한 마음을 지켜낼 용기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온 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을 뿐입니다. 창밖으로는 차가운 밤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무너지는 것은 저들의 성벽만이 아니라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던 편견과 오만의 벽이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시간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힘이 있는 듯합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고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민준 원장 가족은 결국 한남동 펜트하우스를 떠나 강북의 평범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부와 명예, 그리고 체면이라는 성벽은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그들은 비로소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끔 김 변호사를 통해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듣곤 합니다. 최민준 원장은 재단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지금은 작은 개인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의 권위적인 모습 대신 환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진정한 의사가 되었다는 평판이 자자하다고 하더군요. 그의 아내 김서현 여사 역시 화려했던 사교계를 떠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허영과 과실을 내려놓은 그녀의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인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아들 최우진은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서울의 대형 병원이 아닌 지방의료원으로 자원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아버지와는 다른 의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제 딸 소희에게도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정형외과 의사였는데 화려한 배경은 없었지만 마음이 따뜻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제 직업을 듣고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야말로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의 눈에는 어떠한 편견도 계산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람을 향한 진심 어린 존중만이 담겨 있었지요. 두 사람이 결혼을 약속하고 상견례를 하던 날, 우리는 화려한 펜트하우스가 아닌 소박한 한정식집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어색한 침묵이나 서늘한 위압감 대신 따뜻한 웃음과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제 딸이 진짜 행복을 찾았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 오후 저는 퇴근길에 우연히 최민준 원장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수척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훨씬 평온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잠시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그가 먼저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덕분에요. 원장님도 괜찮아 보이십니다. 이제 원장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 의사일 뿐입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선생님과 따님께 드린 상처는 평생 갚아도 모자랄 겁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의 사과에는 더 이상 위선이나 계산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면 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짧은 인사를 나누고 각자의 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와의 악연이 마침내 끝났음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를 위한 길고 아픈 성장통의 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코 돈이나 지위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진짜 사랑은 어떤 시련 앞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굳게 지켜주는 용기입니다. 저는 제 딸에게 바로 그 지켜주는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딸이 그런 사랑을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희 길고 길었던 가르침은 이제 비로소 끝이 난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